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유럽 제약사와 2조 원 규모의 위탁 생산 계약을 따냈습니다. 단일 계약으로는 2011년 창사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이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이번 계약 규모도 크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이번에 2조 원이 넘는 이 CMO 계약이요. 지난해 말에 1조 7천억 원이 넘는 계약에 신기록을 쓴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또 역대 최고 수주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당시 계약이요. 아시아 제약사라고 공시는 되어 있었지만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네. 사실상 이번 수주 계약이 가장 의미가 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이요. 기존 고객사의 새로운 품목에 대한 위탁 생산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단일 품목 생산이라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내는 블록버스터 의약품, 그중에서도 항암제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기존 고객사들이 새로운 일거리를 주고 있다는 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난해부터 이 굵직한 수주 소식이 많이 들렸습니다. 이 좋은 실적이 예상되고 있죠? 네, 일단은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 잇따라서 글로벌 제약사 수주를 따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 고객사들을 상대로 이제 삼성 바이오가 좀 높은 수율 그리고 높은 품질을 입증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신인도가 높아졌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실제로 지난해 수주 중에서 기존 고객사들로부터 확보한 추가 수주 금액은 약 50%에 해당하는 2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정도 느는 숫자입니다. 네. 또 연간 수주 금액은 작년에 창립 이래로 또 최초로 5조 원을 넘겼고요. 수주 물량 증가로 1, 2, 3 공장뿐만 아니라 25만 6천 리터의 생산 규모를 가진 4공장까지 100% 가동, 풀가동이라고 하죠. 100% 가동에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네, 오늘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약 바이오 업계 최대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이 기자, 이 행사에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차세대 항암제 관련 이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아시다시피 요즘에 표적 항암제라고 불리는 ADC 사업과 관련해서 좀 중대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삼성 바이오의 경우에는 위탁 개발보다는 위탁 생산의 비중이 더 크다 보니까요. 향후에 이 ADC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거냐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최초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이오 업계에서 또 지금 각광받고 있는 이 ADC가요. 사실은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불리는 건데 일명 미사일 항암제라고 불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좀 작용을 해서 부작용이 적고 효과는 큰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DC의 경우에는 위탁 개발부터 생산 그리고 결합까지 모두 한 기업에서 하는 게 좀 일반적인데요. 네. 현재 ADC CDMO를 하고 있는 스위스 론자나 중국의 우시 또한 또 원스톱으로 개발부터 생산까지 또 도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삼성 바이오가 ADC 강자이자 이제 국내 바이오텍인 리가캠 바이오와 협력을 좀 늘리고 있는 것도 이 CDO 위탁 개발 분야에 보다 힘을 실으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차세대 항암제 관련 이 수주를 따낸 적은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까지는 공시된 바가 없고요. 유의미한 이 ADC 관련 그 CDMO 계약건은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졸림 대표가 지난해 10월에 바이오재팬 행사를 이제 처음으로 직접 방문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일본 대형 제약사들과 미팅을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당시 졸림 대표는 일본 진출에 대해서 되게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또 현재는 대규모 CDMO 업체가 없고 또 생물보안법 이슈로 일본 제약사들의 문의가 더 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업계에서는 일본 다이이치 산쿄 등 ADC 선두주자로 꼽히는 이 신규 고객사를 확보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또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12월,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송도에 위치한 이 ADC 전용 생산 시설을 완공을 했는데요. 본격적인 상업 생산은 언제부터 할지 이번 JPM에서 처음으로 발표할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네, 우리나라의 차세대 항암제의 경우에는 이 직접 개발을 하는 이 셀트리온도 있지 않습니까? 이 셀트리온 역시
이 JP모건 이 행사에 참석을 하죠. 네, 맞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번 JPM에서 처음으로 현재 개발 중인 이 ADC 신약의 라인업별로 임상 진입 시기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공개할 네. 예정입니다. 셀트리온은 오는 2028년까지 총 9종의 ADC 신약을 개발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지난해 월드 ADC에서 공개했었던 ADC 신약 후보 물질 3종을 ADC 항암제 3종을 올해 임상 일상 계획을 제출을 하고 2029년에는 상용화한다 이런 목표를 내놨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사업뿐만 아니라 차세대 모달리티 신약을 직접 개발을 해서 투트랙 전략으로 가겠다는 건데요. 서정진 회장은 지난해 말 홍콩에서 열린 기업 설명회에서 오는 2030년까지 매출의 40%를 신약에서 창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이서우 기자였습니다. 올해는 양자역학 이론이 확립된 지 100년이 되는 유엔이 정한 세계 양자과학 기술의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듯이 양자 컴퓨터가 미래 첨단 기술을 이끌 총화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 주가가 급등한 가운데 아직 멀었다는 거품론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증권부 정재용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이 젠슨왕 CEO가 양자 컴퓨터 20년 뒤에나 상용화가 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하자 이 주가가 좀 급락을 했는데 이 기자들 질문에 대한 답변치고는 파장이 상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젠슨 황이 한마디로 이제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그런 상황이 되긴 했는데요. 사실 따져보면은 그간의 주가가 너무 올라 있었던 것도 하나의 요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글과 IBM 같은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 빅테크를 제외하고 현재 미국에 3대 양자 컴퓨팅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인 투자가 가장 많은 이제 아이온큐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아이온큐를 비롯해서 리게티 컴퓨팅 그리고 D-웨이브 퀀텀이 대표적인데 이 김정상 듀크대 교수가 설립한 것으로 유명한 아이온큐는 절대 영도에 가까운 영하 273도 극저온에서만 가동되는 초전도 기반 양자 컴퓨팅의 단점을 이제 이온 트랩 방식으로 극복을 했고 네. 리게티는 이제 구글과 IBM처럼 초전도 방식을 그리고 D-웨이브 퀀텀은 2011년에 이제 세계 최초로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한 회사로 유명을 합니다. 네. 이들의 이제 최근 주가를 좀 살펴보면은 오늘 미국 증시에서도 급격히 하락을 좀 했었는데 젠슨왕 발언이 나온 지난 8일 이후에 각각 아이온큐가 45.95%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이 88.72% 그리고 D-웨이브 퀀텀이 75.16% 하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주가 급락을 반영해도 이들의 지난 6개월간의 주가 상승률 지금 저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네. 그래프를 보면 아이온큐가 211%, 리게티가 408%, D-웨이브가 187%가 오른 상태입니다. 저거는 지금 주가 하락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젠슨 황 발언이 최근 이제 급락세가 사실 시장에서 좀 아쉽게 받아들인 게 사실이지만 그간 오른 것에 비해서는 아직은 그만 오름세가 더 컸다는 게 맞는 표현으로 볼 수 네. 있습니다. 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운 미시세계의 현상을 탐구하는 양자역학인 만큼 이 양자 컴퓨터 역시 미래를 점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도 최초로 양자 컴퓨터가 도입이 됐는데 정 기자가 직접 보고 왔죠? 그렇습니다. 이제 양자 컴퓨팅 이제 본격 상용화 시기에 대한 힌트를 인천 송도에서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연세대학교가 국내 최초로 IBM의 양자 컴퓨터를 도입을 했습니다. 벌써부터 삼성 등 국내 대기업들의 협력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리포트 먼저 보고 오시죠. 어두운 공간 속 마치 예술 작품처럼 거대한 원통 형태의 차폐막이 눈에 띕니다. 절대 영도 영하 273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각 장치 속 이 제품, 바로 초전도 기술을 활용한 양자 컴퓨터입니다. 네, 연세대학교가 도입한 IBM의 양자 컴퓨터 시스템 1입니다. 127큐비트를 탑재해 현존하는 별의 숫자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0 또는 1, 비트 단위로 처리하는 고전 컴퓨터와 달리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기본 단위를 씁니다. 큐비트는 중첩과 얽힘 현상으로 0과 1이 공존합니다. 즉 127큐비트 성능은 2의 127제곱까지 연산이 가능해 이론상 슈퍼컴퓨터보다 수십조 배 성능이 뛰어납니다.
연세대학교 송도 국제캠퍼스에 도입된 IBM 양자 컴퓨터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신약 개발 후보물질 발굴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이 활용 의향서를 내는 등 항공, 금융 등 산업을 망라하고 다양한 기업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지만 양자 컴퓨팅 기술은 이미 사업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연세대에서 양자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정재호 교수는 최근 양자 컴퓨터 상용화 시기를 회의적으로 언급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발언이 오히려 반갑다고 말합니다. 젠슨 황의 발언으로 그 어느 때보다 산업의 이목이 양자 컴퓨터에 집중돼 기술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사실은 대부분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녹아 들어가 있어서 잘 모르는데 결국은 양자 컴퓨팅을 이용한 그 계산력, 양자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인공지능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푸는데 접목되는 시점이 올 텐데요. 저는 그것도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라고 봅니다. 낙관적인 양자 컴퓨터의 본격 상용화 시기는 2030년경으로 5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구글은 윌로우 칩을 선보이며 양자 컴퓨터의 오류율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IBM은 1000큐비트 이상 제품까지 내놓는 등 기술은 진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막대한 전력을 요구하는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으로 전력 효율성이 개선된 양자 컴퓨터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란 견해입니다. 정 기자, 리포트에서 전력 효율성 때문에 양자 컴퓨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번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그렇습니다. 이제 리포트 말미에 나오는 내용을 좀 더 부연을 하면은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현재 당면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전력 효율성 개선입니다. 엔비디아의 이제 GPU 2024년도의 연간 전력 소모량을 다 합치면 웬만한 국가 전력 소모량을 넘어선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인공지능 대중화가 돼서 데이터 센터가 더 늘어나게 됐을 때 부담이 계속 가중화되는 구조인데요. 네.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장점이 연산이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가 14년, 그러니까 10의 25 제곱이 걸릴 문제를 구글 윌로우가 5분 만에 풀었다는 게 이제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문제로 인공지능이 더 발전할수록 양자 컴퓨팅에 대한 산업계의 기술 요구도 그만큼 더 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이 투자자들 관심이 너무 높고 많다 보니 주가가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제 주가만 놓고 봤을 때 개별 양자 컴퓨팅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에 버금간다고 이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네. 조언을 합니다. 그간 높은 수익률을 보인 만큼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인데요. 양자 컴퓨팅 기업에 엔비디아나 IBM 등 빅테크를 같이 담고 있는 상장지수 펀드 ETF 투자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 진보, 양자 컴퓨팅에 대한 기술 진보는 앞으로도 활발할 것으로 전망입니다. 미국이 반도체와 더불어서 양자 컴퓨팅에서 대중국 제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패권 경쟁에 올라섰다는 것은 우리가 몇 년 전에 지켜본 것과 같이 인공지능과 반도체에서도 그만큼 반도체 산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을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양자 컴퓨터 산업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는 얘기인데요. 양자 컴퓨팅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누적으로 이제 투자된 금액이 글로벌로 보면 한 60조 원 넘게 투자가 됐어요. 양자 컴퓨팅은 결국 보안과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미국이 또 중국이 이 분야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바로 시행할 것이요. 30억 달러 가량을 양자 컴퓨팅 R&D에 이제 투자를 하는 양자 이니셔티브 조항을 다시 재승인하는 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도 미국의 기술력을 추격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현재 150억 달러를 양자 컴퓨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지난 7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일주일째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1억 7천만 제곱미터가 불에 탔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58배 수준입니다. 건물은 15,000채가 소실됐고 사망자는 24명, 실종자는 23명이나 됩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단순 재산 피해액만 220조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경제적 피해까지 추가로 집계하면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 것으로 보입니다. What's happening in California is a true tragedy. The biggest homes, some of the most valuable homes in the world are just destroyed. I don't... 사상 최악의 산불로 미국 보험업계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CNBC가 분석한 보험사 손실 규모는 30조 원에 이릅니다. 이런 우려에 상장사 중 캘리포니아주 주택보험 시장 점유율 1위인 머큐리 제너럴의 주가는 일주일 새 30%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머큐리 제너럴은 지난해 거둬들인 보험료 46억 달러 가운데 37억 달러의 출처가 캘리포니아주였을 만큼 캘리포니아주 실적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딴 산불로 손실이 커진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철수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상위 12개 보험사 중 7곳이 주택보험 신상품을 출시를 중단했고 기존 보험갱신도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보험사들의 이탈이 불러올 연쇄적인 파장입니다. 주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은 은행에서 모기지, 즉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신속한 재건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자칫 부동산과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민간보험을 대체할 이 페어플랜이란 공공보험이 있지만 이걸로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번 산불로 1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할 것이란 골드만삭스의 전망엔 이런 점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산불로 국내 보험사의 피해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이 이곳에 진출해서 주택종합보험과 상가 재물보험 등을 팔고 있고 국내 유일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도 현지 보험사 일부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보험사들은 아직 구체적인 손실액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캘리포니아가 자연재해 위험이 높아서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지 않은 만큼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7개 산불 중 4개가 잡혔지만 여전히 강풍에 따른 추가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서 추후 진화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이르면 4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 스타링크가 이미 통신망이 촘촘히 깔려 있어 먹을거리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건 다가올 6세대 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 나왔습니다. 홍 기자, 이 스타링크 서비스가 곧 2분기 중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2분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오는 17일 이 스타링크 서비스 승인을 위한 주파수 이용 조건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이 승인 절차가 끝나고 규제 심사가 완료되면 이르면 4월부터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스타링크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낮은 고도에 떠 있는 수많은 위성을 활용해서 통신 서비스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에는 기지국에서 전파를 쏘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이제 위성을 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기지국이 좀 잘 닿지 않은 산속이나 해상 또 항공 등에서 기존보다는 훨씬 더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네. 스타링크가 쏘아올린 위성이 지금까지 약 6,800개인데 한국에서도 이 위성을 그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우리와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이 이미 3년 전부터 스타링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위성으로도 충분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 스페이스X는 오는 2030년까지 약 4만 대의 위성을 추가로 쏘아올릴 예정이어서 앞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이 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통신 3사가 피 터지게 점유율 전쟁을 하는 국내 통신 시장에 스타링크가 진출하는 이유가 좀 궁금해집니다. 결국 좀 미래를 내다본 포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LTE나 5G의 통신 보급률이 97%에 달하는데요. 그래서 기존 통신망에 진출하는 것은 사업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요금제도 스타링크는 한 달에 한 14만 원 정도로 국내 통신사 요금보다 3-4배가량 비쌉니다. 그럼에도 스타링크가 한국에 들어오려는 이유는 이 6G로 대변되는 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는 테슬라의 사업도 연관이 돼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실현하기 위해서
더 정교한 통신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기지국으로는 완벽한 이제 구현이 안 된다는 건데 자율주행만 봐도 이 각 나라의 통신 인프라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100% 연결하기가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즉, 이 스타링크를 통해서 테슬라가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모두 원활하게 연결하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이 스타링크의 위성망과 국내 통신사들의 통신망을 연결한 서비스가 주로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미 통신 3사와 스타링크도 이 제휴를 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머지않아 이 6G 시대를 대비해서 국내 통신 3사들도 스타링크와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직 이 기술이 상용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차세대 통신으로 주목받는 스타링크랑 미리 손을 잡고 있는 게 그 배경입니다. 네. 결국은 6G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스타링크의 이 기술 자문 또 노하우를 가져오겠다, 이런 포석입니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이 6G 기반의 저궤도 통신 위성을 2기 발사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스타링크가 2030년까지 무려 4만 개를 쏘아 올리겠다, 이런 것과는 좀 비교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당장 스타링크가 이제 한국에 도입된다면 통신사들의 서비스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네. 향후에 이 기존 통신 서비스에 스타링크를 추가로 연결을 시켜서 대형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좀 적용을 한다, 이런 좀 포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는 저가 항공을 탈 때도 기내에서 와이파이를 좀 원활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람이 아닌 사물이 고객이 되는 6세대 이동통신이 상용화되려면 이 저궤도 위성망과의 연결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스타링크가 이 자율주행이나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 UAM 시대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당장은 딱히 경쟁 상대가 없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스타링크의 위성 개수를 따라갈 기업은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스타링크가 활용됐다, 이런 사례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이번 미국 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서도 스타링크의 활용성이 좀 화제가 됐는데요. 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스타링크 단말기를 장착해서 일종의 이동식 기지국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또 실제 생활에 접목될 경우에는 앞으로 상상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네. 지금 이 저궤도 위성 분야에서는 미국의 아마존이나 영국의 원웹이 좀 경쟁자로 떠오르고는 있지만 현재로는 스타링크가 굉장히 독점적인 지위를 굳히고 있어서 이 스타링크의 앞으로의 미래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증시 이슈를 짚어보는 마켓톡톡 시간입니다. 먼저 반도체주 살펴보죠. 전날 동반 하락했던 반도체주는 TSMC 실적 발표라는 재료를 앞두고 하루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사흘 전화에 그쳤던 20만 원대를 되찾을지도 관건인데요. 오늘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19만 8천 원 선에 가까워졌다가 19만 5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움직이다 5만 3,9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미 반도체주들이 하락했는데요. 엔비디아가 1.97%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35% 내렸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예정되어 있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과 이로 인한 증시 압력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오늘 장에서는 16일 예정된 TSMC 실적 발표가 국내 반도체주에도 호재가 될지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TSMC가 2022년을 넘는 사상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TSMC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4%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추산대로라면 TSMC의 2024년 연매출액은 약 123조에 달하는데 이는 직전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던 2022년보다 27%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낮은 상황이지만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품질 테스트 통과 여부, 세계 개발자 회의 이후에 애플의 생산 수요와 3분기 메모리 가격 등 2분기에 회복 신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급등세를 보인 조선주도 살펴보죠. 한화오션은 한화엔진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미 성과를 밝히며 한미조선 협력 진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해군력과 조선업을 강화하려는 깊은 수준의 제도 개편을 하고 있어 조만간 여러 발표가 나올 것이라며 미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군사용도, 상업용도 협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는 선박이 필요하지만 선박 건조와 관련해 동맹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발언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언급한 동맹국을 한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조선주의 슈퍼사이클 진입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중국 조선 해운산업 견제로 글로벌 선주사들의 한국산 선박 비중을 늘리고 있는 점도 성장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톡톡이었습니다.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